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얼마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나라 대선이 끝이 나고 지나갔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놓을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차기 윤석열 정부에게는 당장 큰 문제들이 몇 가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우파의 잘못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문 정부가 싸질러 놓은 숙제가 그야말로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제라든지 일자리는 물론이고 국가 안보,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역 갈등 등등 대한민국이 입은 그 손해는 일일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일단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쉽게 와닿을 만한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자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번, 당장 몇 달 내로 우리나라 다음 정부는 전기요금의 인상 압박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전기요금은 올해 안으로 반드시 오르게 될 겁니다. 당장 올여름 에어컨 전기요금이 진짜 두려울 정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천문학적인 나라 빚을 문재인 정부는 다음 정부에게 남겼죠.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 빚이 천조국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 빚이 천조가 넘어간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번, 임기 말의 낙하산 인사 문제입니다. 문 정부가 자기들 내일 모레면은 임기가 다 끝이 나는데도 자기네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주요 공기업들, 공공기관의 꿀보직으로 엄청나게 꽂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자기 정부가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2인 삼각을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 국정 전반의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데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행정적인 낭비가 소요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현재 고위직 인사만 해도 좋기 수백 명 이상을 대한민국 전국에다가 꽂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정치인 윤석열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인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혹시 약 한 달 전에 이런 뉴스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지난 1년 동안 입어온 손해가 거의 마이너스 6조 원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5조 8,601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많은 금액이냐면은 한국전력이 대한민국에 창립된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빚을 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저거 공짜일까요? 누군가는 갚아야 되잖아. 그럼 누가 갚아야 될까?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우리 같은 국민들 모두가 앞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 빚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일수록 이 나라의 빚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짊어지게 되겠죠. 자, 물론 한국전력의 적자폭이 커진 데는 석유 가격,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든지 원자재, LNG 값의 폭등처럼 국제적인 요인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어떤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야 지난 수십 년 동안 항상 있어 왔던 일들이고, 중요한 거는 제정신에 박혀있는 똑바로 된 정부라면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국가와 국민들이 입는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이겠죠. 그러라고 전문가들, 고위공직자들이 비싼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그 과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진작에 원전을 똑바로 늘려왔더라면 이런 식으로 석유화학연료들의, 그러니까 화석연료들의 원자재 상승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전만 진작에 좀 늘렸더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명백한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이고 실패고 잘못이라는 거죠. 결국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런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국전력이 입고 있는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와 손해가 누구 탓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비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손해와 적자를 문재인 정부가 억지로 지난 5년 동안 권력으로 눌러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한 달 뒤에 들어설 다음 정부 2022년 현재부터 우리 국민들은 조만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민심의 눈치를 봐봤자 몇 달 미루고 뭐 6개월에서 1년 미루고 그게 전부겠죠. 여름철에 에어컨을 써야 되는 일반 4인 가정집들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될 겁니다. 당장 한 달에 빠져나가는 전기요금 고정비가 20%, 30%, 40%씩 올라가 버리면은 그 얼마나 그 큰 피해가 되겠습니까? 물가 또 다 따라 오른다니까요. 식당에서 전기요금 부담이 비싸지면은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반에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도 저 같은 사람들은 문 정부와 민주당의 탈원전 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을 하고는 했었는데, 자, 저때 당시 이런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손해를 억지로 감수하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손해를 늘려가면서 그냥 세금 처발라가지고 억지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버티는 게 전부라는 것이죠. 애초에 원자력 발전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어떤 전기 생산의 비용에 들어가는 단가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베스트 해결책인데, 돈은 돈대로 펑펑 쓰면서 그냥 그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들의 혈세로 메꿔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간들이야 한번 정권 해가지고 한탕 해먹고 나가면 끝이죠. 평생 벌 거 벌써 다 벌어 모았어요, 높은 놈들은. 자,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기업들은 어떡할 거죠? 5년 동안 전기요금을 안 올리면 6년째는 어떡할 건가요? 당장 올해가 바로 그 5년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 아닙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기요금 인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나라 안에 손해와 적자가 늘어나고 있었고, 이 손해는 다음 정부와 바로 그 몇 년 뒤에 국민들, 이제 이 세월의 시계바퀴가 흘러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이 저 손해를 모두 떠안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다 높아진 전기 비용으로 말이죠.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어떤 문제를 입고 있냐면은 원전 수출 세일즈가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우파 정권 시절 같았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라도 하는 것처럼 원전 수출을 통해 가지고 1년 혹은 2년마다 2, 3년마다 수십조 원씩 우리나라 전체가 돈을 벌어오는 어떤 빅 이벤트, 경험치 2배 이벤트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자기네 원전을 못 믿어가지고 지들도 스스로 탈원전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누가 이런 나라의 원전을 사주겠냐라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들의 원전을 못 믿어가지고 스스로 탈원전을 하는데 누가 그 나라의 원전을 팔아주겠습니까? 한편 유럽 대륙에서는 우리나라와 매우 상반된 정책을 걸어나가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향후 115년간 쓰고도 남을 만한 규모의 그런 넓은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과 더불어서 충분한 수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원전을 빡세게 하고 있어요, 준비를.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저렴한 방법이라는 거를. 탄소 배출량도 적고 오염 배출 물질도 압도적으로 적고 1년 내내 날씨나 기후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프랑스 정부의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 관료들은 아주 큰 부분을 그래도 제대로 거시적인 방향을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래가지고 프랑스가 진짜 참 신기하죠. 옆 나라 독일에 전기를 수출할 정도라고 합니다. 독일은 유럽 최대의 유명한 공업대국, 공업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현재 독일의 국민들과 기업들은 그 훌륭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부담이 매우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달에 그 전기요금으로 인해서 나가는 그런 고정비 지출이 쓸데없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일자리도 늘리기 불편하고 공장을 짓기도 싫고 투자를 늘리기도 싫겠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살아있는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에너지 걱정이 없는 프랑스와 강력한 공업 선진국이면서도 충분한 에너지 공급에 늘 불안정을 겪고 있는 그런 독일의 상황, 이웃나라에서 전기를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이 한심한 독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독일은 물론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막강한 나라이지만 그 소중한 잠재력을 정치인들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 때문에 독일의 그 뛰어난 기업과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잠재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짓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바로 작년입니다. 한여름에 나왔던 뉴스 기사가 있어요.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 이것들을 하는 짓을 한번 보면은 해마다 여름마다 전기가 후달릴 때마다 결국 얘네들이 믿는 게 뭐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풀 가동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들이 백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전기를 만들려면은 발전소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시 패스하고 지들이 서울대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무 책상 앞에 나 장관이요 나 차관이요 우르르 앉아가지고 탁상공론을 해봤자 전기는 한 톨도 나오지 않아요. 손전등 하나 못 켭니다. 전기를 만들려면은 발전소가 굴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떠들어도 할 줄 아는 거는 해마다 여름마다 국민들의 전기 수요가 폭증할 때면 결국 이것들이 믿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풀가동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5년 내내 우리나라에서 벌어져 온 코미디라는 겁니다. 2018년 여름에도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허둥지둥 원전 5개를 더 돌리겠다라며 코미디 쇼를 벌이고 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나쁘다고 해놓고 말이죠. 2018년에도 이렇게 했고 3년이 흘러가지고 2021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고 배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친환경 파리를 그렇게 하고 탈원전 파리를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던 사람들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거대한 빚과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전기 수요량은 여러분들 해마다 증가합니다. 국가와 산업이 그래도 발전을 하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세월이 흐를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말한 대로 보수정부 시절에는 원래 신형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제대로 늘려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해마다 전기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원전을 뒤늦게 풀가동을 해도 전기가 모자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 따로 없습니다. 온 나라 살림을 파헤치는 태양광은 아무 도움도 안 되죠. 날씨에 미세먼지에 무슨 조그만 외부 요인이 있으면 별 효과도 없고 전기도 안 나옵니다. 전력난에 이것들이 하는 짓이 뭐냐?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를 풀 가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말이나 되는 짓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탈원전 정책 때문에 국내 원전업계 전반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업체들 전체가 줄줄이 묻어져 내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술과 숙련된 엔지니어들을 우리 손으로 잃고 내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정치와 선거는 우리 같은 평범한 국민들 개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정치가 잘못 돌아가면 잘못 돌아갈수록 가장 큰 피해는 바로 우리 같은 힘없는 서민들이 입기 때문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안타깝습니다만 지난 2021년 12월 연말, 그러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사가 또 하나 재미있는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1년 국가 예산 전체에서 무려 73%를 자기들이 독점해가지고 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상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집권기 마지막 부분이 걸쳐있는 이 올해 상반기에 나라 1년 예산 전체의 73%를 배정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써버리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정부는 꼴랑 27%의 예산만 가지고 뭘 어쩌라는 걸까요? 민심을 잃고 국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다음 정부는 돈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제가 경고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정부가 직면해 있는 거대한 숙제, 냉엄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는 게 많고 알고 있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질수록 숨이 턱턱 막히죠. 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나라의 빚은 천문학적인 속도로 증가를 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나라 빚이 2배도 넘게 증가해버렸죠. 이미 대한민국은 빚으로만 따지면은 천조국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미 진담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이명박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장작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나라 전체의 빚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방에 늘어난 빚이 더 많거나 최소한 거의 비슷하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뒷감당을 앞으로 다음 정부가 전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과연 5년 만에 가능할까요? 어렵다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정부가 다음 정부를 위해서 협조해주고 판을 깔아줘도 모자랄 판국에 굳이 꾸역꾸역 대한민국의 주요 공기업들 공공기관마다 낙하산 인사를 수백 수천 명씩 꽂아놓고 있습니다. 꿀보직들에게 자기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안치고 있죠. 이 뒷감당을 나중에 다음 정부가 혼자서 다 짊어져야 되는데 그 의견 조율하고 어떤 좋은 정책이 있어도 그거를
자기들의 국정 철학에 맞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은 대화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만 한 세월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국가적으로 행정적으로 비용적인 낭비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친애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자료들 좀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그런데 정말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그 거대한 어떤 퇴비 덩어리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자료가 많고 이렇게 팩트가 정확하고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지난 대선을 두고 어떤 대한민국이 획기적으로 변신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단지 쓰러져가는 우리나라의 그 망해가고 있는 이 고속열차에 정말 최소한의 어떤 자전거 브레이크, 산소호흡기를 다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은 거의 대부분이 진심입니다. 정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싸질러 놓은 거를 치우는 데만 세월이 다 갈 거고 아마 그 5년 동안 다 치우지도 못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권 같은 이런 것들은 두 번 다시 이 땅에 집권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번 국민들이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미디어의 선동에 넘어가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는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최후의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치라는 거는 절대로 우리 피부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집 마련, 결혼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한국, 미국, 일본 등등 세계 최강의 어떤 그런 나라들과의 든든한 우방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런 공업 선진국, 무역 선진국들과의 그런 경제 협력 관계들, 국가 안보들, 관세 문제, 그 양국 간의 우호 문제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크게 봤을 때 거대한 하나의 사슬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국민들의 민생이라는 것은 결코 정치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디 깨어나가지고 현명하게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부디 응원의 댓글도 한마디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바른 목소리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도움이 절실합니다.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얼음사이다를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